만약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온 사람에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게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함께 하실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접촉할 때마다 톡톡 사연을 틀어놓는 여자인데요.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보내보게 되었어요. 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답답한 경험담이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니까 마땅한 상대가 없더군요. 이럴 때는 톡톡 사연처럼 익명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남부러울 거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잘나고 대단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지만 남들에 비해 딱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친구들보다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건 아마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아버지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지인분과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 매진하시느라 자주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업무 일정이 가득 차 있으셨고 출장도 잦으셨는데요. 어떤 시기에는 아예 2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전 제가 딸이어서 아버지하고 왠지 더 어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오빠는 그래도 아버지와 곧잘 농담도 주고받으며 잘 지냈거든요.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볼 수 없는 존재인 아버지를 어딘가 거리감이 있다고 여겨서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빠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다르기도 했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바쁜 가장 때문에 빚어진 가정 내의 어색함. 이 정도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특이하게도 저희 집은 엄마하고 오빠도 대면대면했습니다. 보통은 한창 자식이 성장기일 때 모자 관계에 이모저모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엄마하고 오빠의 사이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늘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잘해보려고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괜히 주절주절 실없는 소리도 늘어놓고 그랬습니다. 엄마께서 반응을 잘 해주시거나 말거나 제 노력은 계속됐었죠. 그리고 이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보다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더 밝아지신 상태였거든요. 차츰 변화하신 거죠. 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의 어느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은 딱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진짜 잘했죠?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셨어요. 이것 봐요. 그래? 어, 잘했네. 축하해. 엄마, 이거 100점 맞아온 시험지인데 혹시 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려운 문장 받아쓰기도 다 맞췄어요. 제가 시험지를 내밀자 엄마께서는 되게 귀찮단 표정으로 한숨을 쉬시더니 곁눈질을 한번 하셨어요. 시험지를 곁눈질로 슬쩍 보신 것.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였어요. 엄마께서는 늘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었지만 학교에서 큰 칭찬을 받은 받아쓰기 시험 점수를 보시고도 그러실 줄은 몰랐었거든요. 전 시험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울먹였습니다. 나는 엄마 칭찬 받고 싶어서 기대하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안 기뻐요? 나 100점 맞은 게 엄만 하나도 안 신나요? 너 참 이상하다. 너는 왜 나한테 거창한 칭찬 같은 걸 바라니? 수영아,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용돈 필요하면 용돈이나 달라고 해. 칭찬해 달라고 하지 말고. 알아들었어?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신 엄마께서는 제가 더 크게 울기 시작하자 제 손에서 시험지를 빼앗아 드시고는 그걸 손으로 마구 구겨버려 쓰레기통에 세게 처박으셨습니다. 제 심장도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만 같았어요. 너무 슬펐죠.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의 집은 안 그렇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알게 되었어요. 다정다감하고 단란한 가정을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저는 제가 친구들보다 집에서 용돈을 쉽게 타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애정, 공동체 의식 이런 건 부족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부모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자라는 중이었으나 전 오히려 집에서 밝게 굴었어요. 쓰레기통에 처박힌 받아쓰기 시험지 따위 본 적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 치는 아버지 앞에서 미소라도 지었고요. 시큰둥한 표정만 짓고 계시는 엄마께 먼저 다가가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인 듯 싶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 어쨌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였죠. 가족 구성원 중에 어쨌거나 제가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엄마였기에 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저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교복이 참 잘 어울리네. 우리 딸 이렇게 보니까 꽤 의젓하다. 이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다 큰 어른처럼 보이겠어. 저는 엄마 입에서 나온 우리 딸이란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네요. 중학교 대학 당시에 있었던 학교 행사에 엄마는 참석해 주셨어요.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래도 안 오셔도 실망하지 말자며 각오했었는데 와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오시면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죠. 저희 엄마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상한 기운이 흐르는 미인이셨거든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하고는 달랐어요. 옷차림새도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잘 입으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보고 하나같이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커갈수록 저희 가족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려움 없이 사는 집이었고 남들의 부러움에 찬 시선을 소소하게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잘 꾸미고 다니셨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어요. 당신, 지금 꼬라지가 그게 뭐야? 목은 죄 늘어난 티셔츠에 바지는 시골 할머니들이나 입을 것처럼 생겼잖아. 지금 그딴 걸 옷이라고 쳐 입고 있는 거야? 늘어난 게 아니라 이 티셔츠는 원래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게 편한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어요. 집에선 편한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집안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구만. 그딴 태평한 소리가 아가리에서 나올 생각이 들어? 내가 당신 고작 이런 꼬라지나 하고 있으라고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내가 몇 번을 말해. 돈이란 것은 누려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야. 누리지 않으면 돈은 그냥 화장실 휴지보다 못한 거라고. 당신 얼른 가서 그딴 옷 같지도 않은 바지는 갖다 버리고 그럴싸한 치마로 찾아 갈아입어. 알았어요. 이따 씻고 나오면서 옷 갈아입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따? 지금 이따라고 했어? 당신 내 말이 우스워? 내가 우습게 보여? 왜 사람이 좋은 말로 하면 귓구녕으로 안 들어 처먹지? 왜 꼭 사람을 나쁜 소리 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나 진짜 나쁘게 굴고 싶지 않으니까 나긋나긋하게 말로 해줄 때 당장 일어나서 옷 갈아입어. 지금 당장! 어렸을 때는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런 광경이 이상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엔 워낙 집을 자주 비우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커가면서 다른 집들은 안 이렇다는 것을 알고는 저희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큰 목소리 내시며 추레한 차림새를 흉보시자 엄마께서는 지겹고 지친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전 엄마와 유대감이 많이 생긴 뒤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묘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당신이나 실컷 꾸미고 다니실 것이지. 왜 애꿎은 엄마께 그러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 너무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슬슬 불만을 품자 그런저를 눈치채신 엄마께서는 조용히 눈빛으로 만류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나도 포기하고 사니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공사 다망하신 아버지께서 집에 정기적으로 붙어 계시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였는데요. 이때 오빠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겉멋이 잔뜩 든 오빠는 아버지를 졸라서 승용차 한 대를 받아내자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면서 그때부터 눈을 빛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진짜 백이 상남자도 없지. 처자식 먹여 살리시느라고 늘 바깥 일을 바쁘게 하며 살아오셨잖아. 우리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오신 거야. 이런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엄마는 감사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뭐랄까? 너무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나 할까? 배은망덕이라니? 오빠, 엄마한테 그게 무슨 표현이야?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안 친했으니까 괜히 심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오빠가 아버지하고 둘이 왠지 비슷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오빠하고도 잘 안 맞았던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초등학교 때도 오빤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하고 걸핏하면 사고를 쳤었지. 본인이 말썽쟁이였으면서 엄마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낫지. 내가 학교에서 쌈박질하면 엄만 골치 아프시다는 듯 한숨 쉬면서 나를 한심하게 보셨지만 아버진 나한테 늘 사내 새끼가 미련하게 참는 것보다 낫다면서 칭찬해 줬어. 두 분 중에 진짜 부모 자격이 있는 건 아버지 쪽이야. 난 솔직히 엄마가 왜 결혼 자체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야. 넌 엄마한테 잘 보이고 친해지고 싶어서 옛날부터 꼬리를 엄청 흔들었으니 내 말에 동의를 쉽게 안 하겠지만 엄마보단 하여간에 아버지가 훨씬 인간적으로든 뭐든 나으신 분인 것만은 너도 확실하게 알아둬. 오빠가 학교에서 자잘하게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진 혼내는 법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용돈을 매번 두둑하게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런 아버지를 오빠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 돈에 허덕이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마구마구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 길은 없었으나 저희 가족이 돈 걱정하는 법 없이 살아오게끔 해주신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긴 했어요. 화목한 가정은 아니어도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던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빠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고 나니 아버지하고 어색하고 안 친한 딸임을 넘어서 왠지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진 비록 바쁘셔서 잘 보기 힘든 존재이긴 했으나 저를 등한시 하신 적도 없으셨고 필요한 거라면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어요. 염증 어린 태도로 저를 대하셨던 분은 되려 엄마이셨건만 저는 제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면서까지 엄마와 친해졌고 엄마가 계속 더 좋아졌어요.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태어나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걸로 엄마를 더 챙겨드렸었죠.
제가 번 돈으로 둘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이때 제가 22살이었네요. 제주도의 어느 가게 사장님께서 농담조로 두 분 혹시 자매 사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엄마께서 동안이신 것도 있지만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라 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지에서 엄마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네 오빠, 암만 생각해도 친탁을 한 것 같지? 당연하죠. 아버지하고 이상하게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엄마. 저랑 오빠도 이제 다 컸는데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왜 결혼하신 거고 왜 결혼 생활 이어오신 거예요? 어린 제 눈에 비쳤던 엄마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고 자식 키우는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후회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이런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기 싫어 회피하며 지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네 오빠에게 아무런 속내도 꺼내 보인 적이 없었지. 이젠 얘기해 줄게. 사실 네 오빠만 내 뱃속에 생기지 않았어도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네? 어, 엄마, 그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요?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이듬해 오빠가 태어났던 거잖아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었어. 네 오빠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한 거고 너희들에게는 결혼식이 먼저였던 것처럼 말을 한 거야. 연애 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고 어렸던 나는 뭐가 뭔지도 옳게 판단할 새도 없이 그렇게 휩쓸려가듯 결혼까지 하고 말았었어.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결혼을 안 할 거냐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몇 번이고 윽박지르는데 당시에 맞설 용기가 없었어. 게다가 우리 집, 그러니까 네 외갓집이 그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를 씹어낼 수 있다니까 무척 좋아했었거든. 나에겐 탈출로가 없었던 거야. 그걸 듣고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아버지께서 오빠에게 하시던 말씀을 예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두 분이 연애를 하다가 서로 너무 좋아 비록 나이는 어린 편이었으나 결혼을 했고 신혼을 오래 즐기려고 했는데 오빠가 일찍 생겨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분명 그렇게 들었건만 엄마께서 들려주신 진실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저는 엄마와 더욱 가까워졌고 여행 이후 기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여쭈어 봤어요. 한참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하셨었는데 실상은 혼전 임신이었던 거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다 그래? 한 적도 없는 소리 들었다고 하다니? 너 참 이상하구나. 그치만 오빠한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었는데 아니시라면 됐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너 애가 들어서서 결혼했단 얘기를 네 엄마한테 들었냐? 억지로 결혼했다고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든? 아버지 표정이 안 좋게 변하길래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뗐어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어 분위기를 보니 두 분이 싸우셨는지 냉전 상태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봐 전 그 이후로 조심스럽게 지냈죠. 가뜩이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인데 제가 균열까지 내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전 대학을 조용히 졸업하고 제법 괜찮은 직장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오빠가 이직도 자주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요란하고 시끄럽게 지냈기 때문에 저라도 얌전해서 다행이라고 엄마는 생각하셨어요. 너라도 있어서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껴. 나는 남편이란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의식적으로 일부러 신경 안 쓰고 살았어.
안 그러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았거든. 내 인생의 우울함을 걷어내준 건 누가 뭐래도 바로 너야. 둘째가 생겼을 때 당신은 솔직히 너무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낳기를 잘했어. 다 키워놓고 보니 너무 좋네. 저도 저한테 엄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전 아마 진작 성인 되자마자 집엔 연락 안 하고 사는 자식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오빠는 저희와는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엄마께서는 과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울함에만 취해서 저를 잘 돌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전 용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의 인생을 발목 잡은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전 새언니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간 꽤 잘 산다고는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새언니는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하고 나타났었어요. 심지어 귀걸이며 머리핀까지 명품 샤넬 로고가 박혀 있었죠. 신우이인 저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서 결혼 직후에 자기 친정 집안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 집안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원도 펜션에 놀러 간 것이었는데요. 그때 좀 느꼈어요. 새언니의 집안분들 말씀하시는 게 살짝 천박하더라고요. 술이 들어가고 나니 너나 할 거 없이 눈살 찌푸려지는 저급한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오빠가 그 사이에 섞여 즐거워하는 모습에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전 초장에 결심했었죠. 새언니하고 가깝게 안 지내기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새언니네 집안은 예전에 중고차 사업을 크게 했었다가 적절할 때 손을 잘 털고 나와 돈을 많이 만진 것이었더라고요. 엄마께서는 그런 배경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그걸 대놓고 표출하지는 않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사돈 집안이라고 추켜 세우셨습니다. 돈 벌고 돈 쓸 줄 아는 거 바로 이런 기본이 되어 있는 집구석이더라고. 며느리 한번 제대로 들였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할 생각하지 마. 집안에 돈만 좀 있으면 됐지. 학벌 부족하고 직업 좀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야? 엄마께 큰 소리 치셨던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좀 지나자 후회를 하셨어요. 너무 지적 수준이 낮은 며느리 들인 탓에 집안의 발전이 없다고 보셨죠. 아버지께서 골프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 수준 높은 사위와 며느리 들인 분들의 자랑을 자주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딱히 못 느끼셨으나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나이가 되시니까 서서히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하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사돈을 맺었다며 계속해서 후회를 하셨고 엄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빠하고 새언니는 모르기는 몰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두 사람은 아이를 얻었는데요. 어린 자식 앞에서 두 사람 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몰라요. 이런 판국이니 돈 타령만 하시던 아버지의 입에서 수준이라는 게 자꾸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말 잘 들어놔. 너는 될 수 있으면 남자 만날 때 직업 보고 만나라. 생긴 건 네 비위 상하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만나. 그깟 생긴 게 뭐가 문제야? 집안, 배경, 능력 이런 걸 따져야지. 이젠 그냥 돈만 있으면 안 돼.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엘리트 사이를 얻어다 주면 좋겠구나. 진작 엘리트 사회에 끼어들 작정을 하고 그렇게 노선을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코앞만 보고 달려왔어. 돈만 만질 게 아니라 엘리트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믿을 건 너뿐이다. 네가 엘리트 집안의 사돈으로 물어오면 단숨에 우리도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놈을 데려왔다가는 사위로 절대 안 맞아주시겠다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나빴죠. 엄마께서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배경 보지 말고 결혼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엄마의 그 말씀에서 가슴 아픈 진심이 엿보이는 것에 반드시 마음이 따르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하늘의 농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소위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맹세코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었던 거예요.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라는 인상만 받았었고 상대방 역시도 저를 부족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관계가 깊게 진전이 되고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자 저에게 자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처럼 여유롭게 살아온 여자라면 자기 집안 배경에 기대어 기생하려 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안이 그렇게나 대단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싶어서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외 증조부께서 모 중견기업의 창립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외갓집이 엄청났던 것이죠. 큰이부부 되시는 분께서 지방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요. 모친께서는 예술 분야의 문외한인 저도 성함을 멀피 들어봤을 정도로 저명한 화가이셨습니다. 게다가 부친께서는 무려 검사 출신이셨는데 개천 용이시라고 하였어요. 미천 하나 없는 집안에서 이악 물고 검사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다. 난 솔직히 말해서 집에 돈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락하고 안일하게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같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 멋진 인생인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오빠의 형제분들도 정말 다 엄청나네. 큰형은 변호사고 작은형은 회계사. 게다가 둘 다 자기 위치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기껏 대기업이나 다니고 있는 나는 솔직히 명함도 못 내밀겠어. 형들이 꼭 자기처럼 잘난 형수님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런가? 부모님이 난 그냥 조건 같은 거 너무 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상대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어. 오빠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나도 우리 엄마한테서 그런 말씀 들었어. 조건 재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거든. 비록 아버지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지. 오빠네 집안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 알면 아마도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고 하실 거야. 아버님께서 옛날에 집에도 한참 안 들어온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셨다며? 무슨 일을 그때 하셨던 건지 몰라도 생산 공장 일을 하신 것 같다고 했었지? 나는 전문직이든 생산직이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며 책임을 다하는 건 공통적으로 멋지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내 눈엔 우리 아버지만큼 너희 아버님도 대단하신 분으로 보여. 그래? 맞아. 솔직히 아버지하고 평생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서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덕분에 내가 풍족하게 잘 살아왔으니 속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정말로 결혼하게 되면 오빠가 나보다 우리 아버지하고 더 친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아무래도 난 이번 생에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건 무리인 것 같거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좀 친하게 지내줘. 그거 지금 나한테 대놓고 청혼하는 거 맞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청혼 받아줘야겠네.
남자친구가 저를 놀리듯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대단한 집안의 핏줄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굳이 사양하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너무 벅찬 심정이었어요. 왠지 제 자신 또한 대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법 고개에 힘이 들어간 채로 부모님께 제 결혼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그 품에 안겨본 역사가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저를 얼싸안기까지 하셨습니다. 전 우물쭈물하며 그 품에 안겨 있었죠. 얘기만 들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집안이구나. 네가 해냈어. 결국에 네가 해낸 거다. 장하다. 역시 너는 내 딸이었어. 이 김석필이의 핏줄 아니랄까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렇게 한 방을 해내는구나. 아버지의 품이 이런 느낌이었다니 묘한 기분으로 안겨있던 저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갑자기 당신의 성함을 김석훈으로 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김석필이 너무 촌스럽다고 하신 게 제가 얼핏 들은 이유의 전부였죠. 막연히 개명을 하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은행 업무로 인해 서류를 떼어봤을 때 개명은 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만 개명을 하신 셈이었어요. 늘 당신의 성함은 김석훈이라고 강조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기쁘시면 오랜만에 직접 본명을 입에 올리실까 싶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스레 팔을 뻗어 아버지를 마주 안아드렸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아버지와 포옹을 해본 셈이나 다름없었죠. 제 결혼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유일한 단점이자 결점이었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예감이 좋더라고요. 제가 엘리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자 오빠는 크게 질투했어요. 그 집안에서 정말 저를 받아준 게 맞냐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었죠. 오빠랑 세연이가 아이가 있음에도 각자 맞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거의 별거 상태였으므로 저는 제 결혼의 중요성을 더 크게 절감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잘 사는 모습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로 인해 대리만족이라도 하시기를 남몰래 소원했네요. 상견례 자리는 무척 간단하게 이뤄졌어요. 사실 상견례 전부터 이모저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자친구의 부친, 즉 제 예비 시아버지의 절친하신 고향 친구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일이 있었어요. 40년 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상견례를 미루는 게 낫겠다고 먼저 의견을 내주셨어요. 박가사돈 되실 분이 보통 내게 개천용이 아니셨던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반의 40년 직이? 분명 역시나 한가닥 하시는 인물일 테지. 그런 분들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에서부터 일단 점수를 따둬야 돼. 배려심 넘치게 우리 쪽에서 먼저 상견례 미루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아버지의 계산적인 의도는 당연히 쏙 빼놓은 채 남자친구에게 의견을 전달했었네요. 결과적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때의 상견례는 변동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내었다는 걸 예비 시댁 측에서는 무척 좋게 봐주셨어요. 마음 써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해오셨죠. 자리에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예비 신부님과 남자친구 이렇게 6만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큰 자리 만들자고 얘기가 된 참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조촐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 시아버지의 안색이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표정 관리하려고 애쓰시는 듯 했으나 수심이 깊어 보이셨죠. 말주변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고 덕분에 자리에 침묵이 도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스레 잘 떠시는 아버지의 면모가 난생 처음으로 반갑더라고요. 아버지 덕분에 차라리 분위기가 유연하게 흘러가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수심을 조금 걷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친구분의 안부를 묻자 슬쩍 웃으면서 대답하셨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마음 쓰지 않았을 것을. 그 친구는 한때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우쭐하고 다녔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이빠른 소리 해준 친구입니다. 당시에는 서운했고 기분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친구만큼 진정한 우정을 쌓은 상대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집니다. 아무튼 전 이렇게 두 아이가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인생의 새 출발을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는 것들 무척 많이 봤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자식이 좋게 사람을 만나 좋은 결실을 맺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삭막한 사회에서 평생 믿고 갈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열심히 맞장구 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전 속으로 응원을 날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비시댁의 엄청난 배경에 대해서도 적당히 칭송을 하시며 축혀 세우셨죠. 완급 조절이 탁월하신 아버지의 언변에 예비 신부님께서도 연신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계셨어요. 어느새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도 꺼내신 바였죠. 권력이 최우선인 조직에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료를 팔아먹고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게 얼마나 끊이지 않던지. 그런 인간 말종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직업적 소명, 사명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체감했습니다. 이야, 소회마저 멋지십니다. 검사 생활 하시는 동안 별별 사건을 다 보셨겠습니다. 예, 물론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기억납니다. 잊어보려고 한 적도 없지만 쉬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바깥분과 제가 초면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예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시더니 그렇게 물어오셨어요. 제가 옆을 쳐다보자 엄마께서는 시종일관 짓고 계시던 차분한 표정에 당혹감을 더하신 상태였고 반면 아버지께서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엄청나게 듣습니다. 스스로 흔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 항상 민망해지네요. 누구는 저를 개그맨 누구 닮았다 그러고 누구는 저를 아나운서 닮았다 그러고 또 누구는 자기 옆집 사던 사람과 저를 닮았다고 하고 제가 희한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초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유쾌하게 받아치셨어요. 전 그런 소리 듣고 사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지만 친한 부녀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화제를 전환한 것도 아버지께서 수준급이었죠. 예비 시아버지를 향해 친구분의 쾌차를 빈다면서 자기 지인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고 아침 새벽이라 발견도 늦었지만 심했던 후유증이 다 극복되어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다며 희망을 가지라고 덕담을 건네셨어요. 전 살면서 아버지께 그런 지인이 존재한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느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조를 할 때인 것 같아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네요. 조촐하게 열렸던 상견례는 그날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름 잘 마친 것 같다고 저희 가족끼린 자축을 했었습니다. 없던 화합력이 생겨서 자축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소소하게 우리 이제 경사났다면서 감상을 나눈 정도였네요. 아버지께서는 엘리트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며 무척 고무되어 계셨고, 엄마께서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네요. 조촐했던 상견례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전 예비 시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면목이 없었다며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시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원래는 저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만나는 자리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원하셨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 결국 저만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 초대를 받고 당연히 응했죠. 시간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주말 점심 식사여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강남의 고급 빌라였어요. 설레고 들뜬 마음을 안고 들어서자 예비 시댁 식구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는 30분 후라고 했고 전 남자친구와 함께 집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집은 거실이 가장 멋진 법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거실 소파를 권하셨죠. 전 왠지 영문도 모르고 홀린 듯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예비 시아버지를 비스듬히 마주 보았어요. 남자친구도 제 옆에 앉은 참이었죠. 전 디자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냥 솔직하게 소품이나 가구의 가치를 볼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꽤 괜찮은 형편 속에 살아와 그런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는 눈 정도는 있다고도 덧붙였죠.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선 오묘한 눈길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듣자하니 꽤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던데 부친께선 예전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나? 부끄럽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저런 사업을 동업자분들과 옮겨가시며 돈을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내는 중이시고요. 그렇구만. 내가 이상하게 자꾸 부친이 초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석훈이란 조남은 기억이 없긴 하더라고.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김석훈이 아니라 본명이 김석자 필자 되십니다. 김석훈은 예명 같은 거예요. 상근회장에선 예명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김석필?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웬 기시감이 드는 것 같지? 김석필이라. 혹시 그날 내가 얼핏 듣자 하니 부친 고향이 울산 바닷가 쪽이라고 하던데 부친께서 울산 말고 다른 곳에서도 거주한 적이 있으려나? 울산이요? 제가 부모님하고 워낙 그런 대화를 안 나눠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울산에서 예전에 사업을 잠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아마 옛날에 잠깐씩 옮겨 다녔던 곳이고 아버지께 진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통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영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들었거든요. 전 그때 마치 뭔가에 신 것처럼 멍하게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약간 웃는 표정을 하고 계셔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계셨고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졌기에 저도 모르게 취조를 당하듯이 솔직하게 기억을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대답을 마친 후에 저는
그런데 이런 건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비 시아버지의 거센 손길이 제 왼쪽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크게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돌아간 고개 그대로 넋이 나가 서 있었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경악을 했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왜 때리시냐고요? 모르는 소리 마라. 그 무고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해 그 좌절감으로 목숨까지 끊은 희생자만 둘러왔었는데 그런 악질 범죄자의 핏줄이라니? 예? 악질 범죄자라뇨? 누가요? 설마 제 예비 장인어른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같은 소리 입에 올리지 마. 20년 전 내가 검사 시절에 그 악질을 봤었던 걸 똑똑하게 기억한다.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각종 사기로 돈 빼먹고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뻔뻔하게 굴었던 그 천생 사기꾼. 미혼이라고 속이며 다녔으나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더랬지. 서류를 확인했을 때 어린 딸까지 있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찼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애틋한 정을 쌓지 못했더라도 아버지는 어쨌거나 제 아버지셨죠. 그런데 그분이 범죄자였다니요. 전 평생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맞은 뺨을 손으로 문지르며 고개를 자꾸만 저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느새 표정이 싸하게 식은 채였고 예비 시아버지께선 확신에 찬 얼굴로 저를 보며 말씀을 이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남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도 자기 자신은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반성 따위, 죄책감 따위 전혀 없이 목숨을 끊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낄낄 웃기 나는 그 모습 보며 나는 이 세상에 인과응보는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고 내 선배가 그 사기꾼 놈을 감옥에 보냈을 때도 고작 그 짧은 영혼 살다 나오는 것으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해주는 이 나라 법이 원망스러웠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감옥에 가셨었다니요. 전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모른다고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게 되니? 그동안 살면서 호의호식했겠지. 그 사기꾼 놈 고작 2년을 감옥에 살다 나오는 것으로 거액을 사기쳐온 대가를 치러온 것이니 분명히 빼돌린 돈이 많았을 거야. 그 돈으로 네 집안이 늘 하는 일 없이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온 것일 테고 피해자들의 눈물 젖은 돈으로 그간 편하게 사니까 행복하던? 잘 살아지던?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할 조건까지 만들어 올 수 있었겠지. 전 계속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어떤 가능성의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독 두문불출하셨던 아버지. 만약 그때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신 거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2년이나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거였죠. 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보며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고 언제나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도 미묘하게 있었죠. 그게 다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저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제가 아버지와 친해질 수 없었던 게 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께서 왜 아버지에게 신뢰가 없으셨는지,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감을 보이시며 무기력하게 살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도 만약 제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단번에 설명이 되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만큼 성정이 비열하고 포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맞서기 어려워 엄마께서도 예전에 숙이고 사셨던 것일 테고요. 그런 아버지를 닮아 오빠가 자잘한 사고를 치며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이르자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이 거실로 다가오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인가 싶은 얼굴들로요. 저는 도저히 이곳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일으키자마자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울음이 왈칵 나올 것 같아 도저히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착잡한 표정을 본 걸 마지막으로 전 예비시댁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던 제 등 뒤에 대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셨던 소리가 자꾸만 생각나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막 울렁거렸어요. 주말이라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오빠까지 식구들이 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부엌 식탁에서 점심밥을 먹고 있던 중이었고 엄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제가 들어오자 놀란 얼굴로 일어났어요. 왜 벌써 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리고 너 얼굴은 왜 이래?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 전과 있어요? 감옥에 계시느라 저 초등학교 때 한참 집에도 안 들어오셨던 거예요? 뭐라고? 너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께서는 깜짝 놀라 뒷말에 뱉으셨다가 손으로 얼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걸 보자 헛웃음이 나왔죠. 역시나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대화를 들은 오빠가 밥 먹다 말고서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대로 다 말해 전하였습니다. 엄마께서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오빠는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이 되어선 먹던 밥을 그대로 두고 자기 휴대폰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웃고 계셨죠. 젠장할? 이런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 검사 출신이라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었어.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로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맞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자식까지 범죄에 끌어들여 살게 하셨냐고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네 엄마, 네 오빠, 너 모두 지금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기껏 배불러 먹이며 키워줬더니 왜 이렇게 적반하장이야?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안이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다른 집안 찾아서 사돈 맺으면 돼. 너도 정신 차리고 얼른 새 남자 만나. 그때 깨달았죠. 아버지란 사람은 근본부터 썩어 있다는 걸요. 갱생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 얼른 간단히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러자 엄마께서 저를 따라 나오셨고 집 앞 길바닥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우셨습니다. 알지만 몰랐고 몰랐지만 알았어. 눈치를 챘었지만 일부러 외면하며 살았어. 난 이미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우울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받을 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에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살고자 했었어. 내가 비겁했다. 내가 잘못이야. 저는 그날 엄마와 어느 카페에서 길고 긴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께서는 얼마 후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매달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이혼을 해주셨습니다. 오빠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더니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저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전 결국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서로가 여전히 좋았기에 고민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절대 결혼은 어렵겠더라고요. 만약에 결혼을 억지로 한다고 해도 서로가 좌불안석일 테니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저와 엄마는 평안한 웃음을 지으며 살 수 있게 됐어요. 틈이 날 때마다 지역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모녀를 그리워하며 자꾸만 찾으시던데 받아줄 생각도 아예 없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른이 제 편이거든요. 이런 사연을 처음 써보는 거라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으나 제 사연 들으시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렸을 적 제 집안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사실 무척 불행하다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수민아, 사탕 먹으면서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가 돌아올 거야. 알았지? 어디 가는데? 엄마 아빠 급하게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엄마. 저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요. 집이 가난해서 평생 사탕 같은 주전부리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사탕을 사주시던 어머니. 제 손에 잔뜩 안겨진 사탕에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나서 그게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볼 마지막 날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며칠은 이미 훌쩍 지났지만 저는 그럼에도 혼자 남은 집을 떠나지 않고서 그냥 망연하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허나 며칠이 지나니 너무나 배가 고프더라고요. 라면 부스러기와 수돗물 먹으며 쫄쫄 굶으며 버티고 있는데 정말이지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저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이 바로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어찌 이렇게 혼자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좋아. 할머니?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연락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렸고 그게 걱정된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혼자서 삐쩍 마른 채 부모님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저를 보게 된 거였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펑펑 우시더니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땐 왜 할머니가 우시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제가 불쌍해서 우셨다는 것을요. 아가, 할머니랑 같이 갈래?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평생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따스한 목소리로 본인과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무조건 싫다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울었어요. 싫어요. 나 여기서 엄마 아빠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할미랑 가자.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싫다니까요. 할머니, 내 손 잡지 마요. 당장 할머니가 아니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렸던 저는 그런 걸 알 리 없었죠. 그냥 왜 이렇게 엄마랑 아빠는 안 오는지, 대체 언제쯤 우리 집으로 올 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다시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서
정말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랑 아빠, 이 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으로 꼭 오라고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가자. 배도 고프잖아. 분명히 할머니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보단 당장 혼자 부모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허기가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허름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철제 식기에 끊임없이 숟가락을 부딪히며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는 제게 할머니는 본인 몫의 국밥까지 덜어주며 아이고,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다 체할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다 흐릿한데 정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먹었던 국밥의 그 따스함과 맛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배가 부르게 국밥을 먹고 난 후 전 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시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서울처럼 번화한 곳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사는 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찍이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셨죠.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라면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픈데? 나 소세지 먹고 싶어. 아까 길거리에서 소세지 반찬 냄새가 났어.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소세지? 순간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둑하게 흐릿해졌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돈이 없으셨으니 아마 그걸 사줄 여력이 안 되셨을 거예요. 허나 어떻게 구해오셨는지 할머니 며칠 후 제게 정말로 소세지를 구워주셨어요. 아마도 옆집이나 건너집에 양해를 구워 얻어오신 소세지였을 거예요. 제가 성인이어서 제 밥벌이를 제가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초등학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진 꾸준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쉬지 않고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본인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밥을 굶으면 안 된다며 그냥 김치 몇 조각에 흰 쌀밥이라도 꼭 차려놓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맛있는 반찬이 없다면서 투정만 부렸던 것 같아요. 기껏 할머니가 차려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싱크대에 전부 버리고 어리다곤 했지만 너무 철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탕 하나 던져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서럽고 서글퍼서 하루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 할머니가 온다고 했잖아. 할미도 그건 왜 말을 못해? 할머니가 온다 했잖아. 약속 지켜. 밥 먹어라. 어? 밥 먹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싫어. 이깟밥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겨워. 할머니나 먹어. 가난한 집안을 못 견뎌 일찍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집을 떠났지만 결국 연락도 없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저를 돌봐준 것은 오로지 할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허나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엔 괜히 그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돌보시느라 고생하는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물가에 다 젖어 너덜거리는 폐지도 어떻게든 말려서 팔겠다며 매일같이 한 보따리씩 폐지를 짊어지고는 집에 오느라 바빴는데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거로도 사는 게 나아진 것은 아니기에 할머니는 가끔 동네 이웃집에 구걸도 하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갔다 오면서였어요. 어? 저기 수민아, 너네 할머니 아니야? 어디? 봤는데 친구 말대로 정말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남루한 행색으로 이웃집에 두 손을 모으고 이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고요. 나는 괜찮소. 다 늙어가지고 밥 좀 못 먹고 굶는 거 나한테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뿐인 손주가 굶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배골고 그러는 건 내 죽어도 못 보겠소. 혹시 남는 쌀이라도 조금 얻어갈 수 있을지. 아유,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저희도 먹을 거 부족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사람 참 곤란하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이웃집 아줌마는 그 앞에 대고 쯧쯧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컴컴하셨을지. 허나 전 당시 옆에 있던 제 친구만 보였습니다. 어떡해. 너네 할머니 구걸하시나 봐. 거지에게만 쓰는 그 단어. 구걸이란 그 단어가 너무도 창피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매일 소세지를 먹을 수 있는 잘 사는 집 아이였는데 말이죠. 전 그 길로 친구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냅다 뛰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에게 책가방을 던지며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할머니는 날 그렇게 쪽팔리게 해야 해? 내가 할머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거기 내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미 알아듣게 말해봐. 설명하기도 싫어. 나 이 집에서 살기 싫어. 가난한 할머니도 싫고 구걸에서 얻어오는 이 반찬도 싫고. 당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차려놓은 밥과 반찬도 어떤 때는 할머니가 구걸을 통해서 힘겹게 얻어오신 것들이었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어릴 때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고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이 없는지, 할머니는 왜 쓰레기 같은 것만 주워 집에 오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때부턴 할머니가 보이면 아는 척을 하기 싫어 슬쩍 할머니가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혹시나 같은 학교 친구들이 보면 너네 할머니 폐지 줍냐면서 놀릴까 봐요. 아주 먼 훗날에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저를 생각해서 저를 먼저 본 날엔 오히려 본인이 돌아 다른 길로 가곤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본인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일 신이 저에게 한 가지를 바꿀 기회를 준다면 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그 순간들을 모두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한 명이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는 장난기도 심하고 성미가 못된 친구였죠. 친구는 자기 집이 잘 사는 걸 이용해서 꼭 못 사는 애들을 놀리곤 했어요. 또 저희 할머니가 구걸하는 걸 봤던 예전에 그 친구는 비밀을 지켜주는 착한 친구였지만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놀림당하기 싫어 그리 죽어라 애썼건만 그 친구 눈에 한번 밟히고 나니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일부러 제 책가방 뒤를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은 니네 집 가자, 수민아. 우리 집? 아니야. 싫어. 그냥 우리 철수네 가자. 아, 왜? 너가 그랬잖아. 니네 집 잘 산다고. 너네 집 가서 TV도 보고 그러자. 당시 저희 집엔 TV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였죠. 허나 부풀리듯 말한 제 거짓말에 아이들은 모두가 넘어갔고 잘 사는 수민이 집 가보자며 난리들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못 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청천벽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배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 많이들 먹어라. 니들이 수민이 친구구나. 우리 수민이랑 잘 지내지? 할머니. 수민아, 친구들 왔는데 왜 같이 안 오고 따로 왔어? 순간 제 볼이 벌개졌고 못된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킥킥대고 웃어대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고요. 다음 날 학교엔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거지 집에 사는 이수민. 이라는 글자가 제 책상에 새겨져 있었고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왜 내가 할머니랑 살아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결국 그날 저는 저를 부르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도 뒤로 한 채 교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학교는 더 이상 제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놀이도 혼자 하고 공부도 혼자 했어요. 가끔가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제 곁으로 와 말을 걸려고도 했지만 그 아이들과 말을 섞으면 제가 왕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일까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수를 잃어가자 그게 티가 났는지 할머니가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걱정스레 물으시더라고요. 수민아,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음 할미한테 다 말해봐. 할미 때문에 그래?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게 또 자기 탓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게 미안한 얼굴로 물으시는데 그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할머니는 아무 도움 못 된다고 말하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할머니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그건 제가 철이 들어 할머니의 감사함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였어요.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 때였는데요. 중학교 내내 혼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적어도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먼 학교였지만 중학교 애들이 별로 없는 곳을 자처했어요. 다행히 그곳 아이들은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몰랐고 제가 거짓말쟁이의 왕따였다는 것도 몰랐죠. 그 덕분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제 얼굴에 웃음이 피니 보기 좋은지 우리 손녀 웃으니 이쁘네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누군가 저희 가정에 대해 알게 된 거였어요. 바로 당시 저와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였어요. 당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옆으로 가 아는 척을 했는데 단짝 친구가 마침 부모님과 함께 그 옆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단짝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친구의 눈빛엔 당황스러움이 얼핏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할 말을 못 찾고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는데 온갖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친구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와 놀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오로지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단짝 친구가 변함없이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수민아, 왔어? 내가 네 자리 맡아놨어. 우리 책 좀 같이 보자. 나 안 가져왔거든. 어?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똑같이 대하는데 그 순간 어젯밤 제가 품었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더군요. 거기다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많이도 울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어렸을 적엔 부모님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 넌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네 밥은 잘 챙겨주셨다며. 난 네가 오히려 부럽다, 야. 잘 사는 친구고 무엇 하나 부러울 거 없는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어떤 단단한 착각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남들 시선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짝 친구는 그 이후로도 저희 할머니 보면 곧잘 인사도 잘하고 폐지 줍는 일도 도와드렸어요. 그럼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수민이가 좋은 친구를 뒀네 하며 이뻐라 하셨고요. 단짝 친구 덕분에 저는 머리를 크게 한 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전 할머니가 제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살갑진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느라 늦게 오신 날에는 미리 할머니 드실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다 컸네. 다 컸어. 그러면 할머니는 폐지를 줍느라 잔뜩 지친 얼굴을 하시고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진 못했을 것 같아요. 비록 부모님은 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보다 더욱 깊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비록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어차피 공부에 큰 뜻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얼른 할머니를 도와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했습니다. 작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제품을 검수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그날은 고기도 좀 먹고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도 사드리는 기쁨으로 버텼어요. 물론 할머니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나 키워준 것만으로 고맙지. 누가 이런 말썽쟁이 손주를 키워줘요? 할머니니까 해줬지.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가난에 대해서 늘 본인 탓만 하셨죠. 할머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스스로 탓하면 탓할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할머니, 이젠 저도 돈 버니까 굳이 힘들게 폐지 줍고 그러지 마세요. 라며 할머니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큰 용돈을 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언제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비록 취직을 했을지언정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질 못해서 어디 다른 집 부모처럼 많은 건 못 해줘도 그래도 할미로서 조금은 해주고 싶어. 스승의 은혜보다 더욱더 하늘 같은 것이 저에게는 할머니의 은혜였어요. 그러다 저에게도 큰 결심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공장에서 나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난 후엔 저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할머니에게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허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졸에 배운 거 없는 저에겐 도통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는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란 판단도 들었고요. 그때부터는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를 그때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폐지를 주우셨고 간신히 간식거리도 만들어 제 입안에 넣어주시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할머니의 그런 보살핌 덕분에 흐르는 코피를 닦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손꼽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게 됐죠. 할머니, 나 합격했어. 정말? 아이, 정말이냐? 아이고, 내 손주 장애라. 아이고, 이뻐라. 이 기특한 것. 할미가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이리 좋은 곳에 턱 붙고 말이야.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제.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셨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동네방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틈이 나면 제 손녀딸이 말인데요. 이번에 하고 제 자랑을 하시곤 했죠. 그런 귀여운 할머니의 모습에 한 번씩 웃음이 빵 터지곤 했답니다. 한평생을 낮은 곳에서 한없이 착하게 사신 저희 할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다행히 결혼한 남편도 참 착한 마음씨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진 않을지언정 전 할머니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본인이 힘든 걸 조금 견디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나마 요즘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추세라고 해도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무조건 여자는 시댁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하고 챙겨야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시부모님을 챙기기야 했지만 딱 그만큼 남편이 저희 할머니를 무척 챙겨줬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이제 수민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아, 그리고 장모님, 이거 건강식품인데 꼭 챙겨 드세요. 몸에 좋대요. 아이고, 우리 이서방 고마워. 우리 이서방 같은 사람이 없네. 이서방이 있어서 내가 다 든든하고 안심이 돼. 남편은 저희 할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처조모이기에 할머니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당신에겐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분이신데 당연히 장모님이시지. 그리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저희 할머니도 무척이나 기꺼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손주이긴 하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준 것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낀 손녀딸의 사위에게 장모님 소리 듣는 게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덕분에 저희 할머니는 저랑 남편이 집에 온다고 하면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항상 가득 차려서 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았죠. 거기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산 뒤로 결국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부모로서 저를 이전처럼 챙기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늘 힘들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게 손녀로서 너무나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 덕분에 더 이상 할머니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 역시 될 듯이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할머니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처럼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결혼하고 약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필 또 쌍둥이였던지라 저는 애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애들 좀 보고 나면 하루가 끝나 피로에 지쳐 골아떨어지는 게 전부였고 어느 날은 꼭 연락해야지 하고선 마음을 먹으면 갑작스런 일이 생겨 못할 때도 있고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서운한 기색 없이 손주들 안부 물으러 자주 연락을 해주셨어요. 애들은 자냐? 너는 피곤하진 않고? 네, 할머니. 나는 괜찮아. 할머니, 요즘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응, 그럼. 할미는 다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언제 어떤 이유로 전화를 거셔도 할머니는 늘 제 걱정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증손주들을 저만큼 예뻐하시긴 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시면서도 그만큼 제가 힘들까봐 언제나 걱정하고 또 안쓰러워했던 할머니. 남편 덕분에 할머니에게 혼자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용돈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살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면 엄청 멀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이 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했는데요. 그날은 아이들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잔치 이틀 전에 일찍 올라와선 저희 집에 묵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을 길게 보는 거라 저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원체 할머니를 잘 따랐던지라 저희 애들 포함해서 5식구끼리 참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결혼을 한 뒤에는 마음 편히 할머니랑 식사를 한 기억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애들 돌잔치를 빌미로 오랜만에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좋았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늘 걱정하던 저희 부부 얼굴도 간만에 확인하고 그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증손주들마저 볼 수 있었으니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할머니가 가실 때가 되자 남편이 아쉬웠는지 고맙게도 먼저 묻더라고요. 장모님, 하루만 더 묵고 가시면 안 돼요? 나야 좋은데 자네 불편하지 않겠나? 불편하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오랜만에 보는데 장모님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요. 그래도 되나?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시며 하루 더 저희 집에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벌어졌죠. 할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 저랑 남편이 장을 보고서 오랜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해물탕을 끓여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둘이 나가서 장도 보고 이왕 나간 김에 할머니랑 함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필요한 것들까지 전부 잔뜩 사서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웬 어린애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우르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쩐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아 남편에게 우리 저쪽 한 번만 들렸다 가자 라며 일부러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한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지래요. 폐지 줍는 거지래요. 제 일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전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할머니였거든요. 순간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할머니를 가장 적극적으로 놀리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확 붙잡고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러는 겁니다. 거지한테 거지라지 뭐라 그래요? 뭐야? 너 어머니 전화번호 뭐니? 뭐냐니까. 당장 어머니 모셔와. 아이의 말에 제가 더 화가 나 눈을 부릅뜨고 핸드폰을 들이밀자 애들은 겁을 먹었는지 뒤로 주춤거리더니 우르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대로 도망가는 아이들을 다 잡아놓고 혼을 잔뜩 내주고 싶었지만 따라가긴 무리였어요. 대신 제 눈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바로 할머니에게 가서는 호통을 치고 말았어요. 할머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와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내가 다신 그거 하지 말랬죠. 수민아.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지만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보고 폐악질하는 손녀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겐 어쩌면 단순한 행동이었을 건데 왜 제 가슴에는 못이 박힌 것처럼 보기가 싫었을까요? 저는 버럭버럭 할머니에게 도대체 왜 날 속상하게 하냐며 나를 왜 힘들게 하냐며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진짜 서울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돈이 필요한 거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놈의 폐지 좀 그만 주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 버니까 폐지 줍지 말라고. 이제는 저 결혼해서 할머니가 저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훨씬 더 큰 돈을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왜? 돈 부족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하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드릴 테니까요. 수민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그런데 순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20년 전쯤 바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정형편을 알게 된 반 남자애 하나가 저를 가리키면서 거지 손녀라고 놀러댔을 때가 있었어요. 나 얼마 전에 너희 할머니 봤다? 너희 할머니 폐지 줍잖아. 맞지? 아, 쪽팔려. 나 같으면 그런 거지 할머니 손녀는 안 하고 싶을 텐데. 이 거지 손녀. 아, 너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날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어 놓았고 덕분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를 불러 학교까지 와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머리를 뜯긴 채 엉엉 울고 있는 남자애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수민이 네가 잘못한 일이잖아. 얼른 사과해라. 싫어요. 제가 왜요? 얘가 먼저 저희 할머니 놀렸잖아요. 저 놀렸잖아요. 전 사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셨고 결국 저희 할머니가 대신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미안해. 용서해 주렴. 우리 손녀가 그냥 철없는 마음에 그런 거다. 얘야, 울지 마라. 응?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잡아주며 사탕을 쥐어주시었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할머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 남자의 편을 드냐면서 말이죠.
긴 시간이 지나고 잊혀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슷했던 상황을 또 한 번 목격을 하니 저도 모르게 머리 끝까지 분노가 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헤집어질 일이 없어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하며 여보, 좀 진정해. 할머니 놀라시잖아. 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남편이 말리는데도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러움에 못 이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흘끗흘끗 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드는 할머니의 손길, 남편의 손길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젠 제발 편하게 살았으면 했던 할머니가 과거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했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아유, 안 주려고 해도 이게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울지 말아라. 어? 울지 마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불쌍한 우리 할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는 못된 손녀를 꾸짖지 않고 그저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저도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어 제 목소리가 컸음을 알고 그런 할머니를 안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할머니 이제 일 안 해도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 내가 잘할게. 더 잘할게 할머니. 알겠다. 울지 마라. 우리 이쁜 손녀. 네가 울면 할미 마음은 찢어져 이 녀석아. 그날 저는 집에 가서 눈물이 채 닦이지 않는 눈을 해가지곤 해물탕을 끓여서 할머니와 남편과 셋이 오손도손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해물탕을 드시면서도 제가 운 게 안쓰러운 건지 계속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그저 꼭 잡으시며 잘 살라고 폐지는 줍지 않겠다고 그리 말씀하시곤 떠나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 그만 마음이 애달파져 눈물을 훔쳐야 했죠. 요즘은 참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해도 심란해요. 결국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머니도 점점 더 늙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엔 그래도 제법 정정하셨는데 요즘은 보면 허리도 많이 아파하시고 다리도 쑤셔하시고 과거 같지 않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미는 괜찮아. 니네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요. 할머니가 한평생 저희와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할머니와 이별을 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워낙 잔걱정이 많은 성격 탓인지 저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한없이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일처럼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전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저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가
그저 오랜 시간 제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분들 모두 저희 할머니의 건강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